최근 콘크리트 연합회가 현대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무기한 공사 중단에 나섭니다. 반면 현대건설은 협상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건설 관련주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원자재 가격 이슈 등으로 휘청입니다. 다만 분양 물량 증가로 하반기엔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올해 전국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이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아파트 규제와 다르게 대출과 세금 등 문턱이 낮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로 전격 인상했죠. 연내 2% 수준까지의 추가 인상 움직임도 관측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전국 철근 콘크리트 연합회가 다음 주 초부터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모든 현장에서 보이콧을 감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현대건설은 협상도 없는 보이콧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전국 철근 콘크리트 사용자연합회가 다음 주부터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셧다운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철콘연합회는 현대건설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상을 해보니까 현대건설이 제일 협조를 안 해준 회사다. 그래서 5개 권역 대표자들이 모여서 지역별로 현황 파악을 해서 오셨어요. 현대건설 하나 가지고 단결된 힘을 보여주자 이렇게. 현대건설은 이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입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협회 측은 물론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같이 하고 있는 업체들한테도 따로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며 당사와 계약을 맺은 업체 중에서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한 업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재비 상승에 대한 부분은 내용을 인지하고 내부적으로 인상률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철콘연합회는 지난 2일 전국 30여 개 건설 현장에서 계약 단가 20% 인상을 요구하며 공사 중단에 나선 바 있는데 당시 공사 중단 사태는 연합회와 시공사들 간의 협상이 진행되면서 철회된 바 있습니다. 연합회의 계약 단가 증액 요구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급등에 따른 조치로 건설협회에 따르면 3월 철근 1톤당 가격은 112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9.3%, 레미콘 가격은 15%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자재 수급 불안으로 공사기간 증가와 외국 인력 수급이 막히면서 철콘 업체들은 인건비 증가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작년 6월 광주 학동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 현대산업개발이 받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임시 중단하란 이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사부는 현대산업개발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신청인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책 수혜주로 불리던 건설주, 이달 들어 기대감의 선반영 또 원자재 가격 이슈 등으로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데요. 분양을 미뤘던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며 하반기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3일까지 코스피건설 업종지수는 5.70% 하락했습니다. 해당 기간 마이너스 1.57%의 수익률을 기록한 코스피 업종지수에 비해 다소 부진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는 대선 이후 주택 공급 증가와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 기대감에 오름세를 보이던 건설주들이 선반영에 따른 상승분을 반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3월 10일부터 31일까지 8.41% 상승했던 GS건설은 4월 들어 마이너스 7.54%의 수익률을, 같은 기간 현대건설도 8.37%에서 마이너스 6.99%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인한 시멘트, 철근 등 원자재 가격 급등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업계 전반적으로 공정률이 저하된 것도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증권업계에서는 1분기 건설업계의 영업이익을 기존 추정치 대비 11% 하향했지만 실적 둔화 정도는 예상 가능한 수준일 가능성이 높고 올해 양적 성장은 명확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실적 발표 이후 GS건설, 대우건설 등 낙폭이 과대한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분양 물량도 작년보다는 늘어나고 일단 하반기부터는 그런 원자재 비용 부담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저 하부의 흐름이 나타날 거라서 2분기 이후로는 주가가 좀 회복할 가능성도 높겠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해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비중이 올 들어 석 달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미입주 사유를 조사한 결과 잔금 대출 미확보 응답은 32.1%로 기존 주택 매각 지연 39.6%의 답변보다 낮았습니다. 잔금 대출 미확보 응답 비중은 지난해 12월 40%를 넘어 1위를 기록한 뒤 올 들어 그 비중이 매달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편 이달 전국의 입주 경기 실사 지수는 91.7포인트로 지난달 대비 18.9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달 전망치가 모든 지역에 걸쳐 지난달 대비 상승하며 전국적인 입주 경기 회복이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부동산 청약 시장에서 오피스텔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올해 전국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오르기도 했는데요. 설석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청약 시장에서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분석한 결과 오피스텔은 올해 1분기 전국적으로 4,018세대 모집에 42,356건이 접수돼 평균 1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4.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지난해 1분기보다 2.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단지별로는 올해 1분기에 분양한 대전 중구 선화동 대전 하늘채 스카이엔 2차 단지가 50세대 모집에 12,530건이 접수돼 지난해 1분기 최다 건수를 기록한 단지보다 인기가 많았습니다. 또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몰은 96세대 모집에 12,174건,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역 금단 펜티리움 더 시글로 2차는 64세대 모집에 3,893건이 접수되는 등 오피스텔 청약 열기를 더했습니다.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청약, 대출, 세금 등 규제 문턱이 낮다는 게 장점입니다. 오피스텔 청약에는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또 거주지 제한 요건도 없고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에 도전할 수 있어 수요자 폭도 넓은 편입니다. 특히 청약 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고 재당첨 제한도 적용받지 않아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오피스텔도 올해부터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만 여전히 가격과 관계없이 금융권의 대출 담보 인정 비율인 LTV는 70% 이상을 적용받습니다. 또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취득세 4.6%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는 등 부담이 적어 수요자들의 관심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설소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정황근 전 농촌진흥청장을,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각각 지명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서울 종로구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두 부처의 국무위원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18개 부처의 인선 발표 모두 마무리된 건데요. 윤 당선인은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농림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미래성장 산업으로 키워낼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정식 고용부 장관 후보자를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고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에 밑그림을 그려낼 적임자라 설명했습니다. 올해 2월까지 국세 수입이 12조 원 넘게 늘어났는데 재정수지 적자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및 이슈 4호로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국세 수입은 70조 원으로 1년 전 대비 12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수 진도율은 20.4%로 호조를 보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30조 4천억 원으로 1년 전 대비 6조 7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부가가치세도 19조 8천억 원으로 3조 이상 늘어났습니다. 한편 2월 누계 기준 총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5조 1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뜻하는 관리재정수지도 20조 원 적자로 집계됩니다.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었습니다.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했는데요. 올해 벌써 1월에 이어 두 번째 인상입니다. 금리가 연 2.86%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금융부 윤다혜 기자 연결해서 기준금리 인상 배경 궁금하실 텐데 짚어드리고요. 대출금리 인상 등 하나하나 좀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윤다혜입니다. 예. 일단은 인상할 것이냐 동결할 것이냐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시장의 예측을 결국에 빗나간대요. 네, 맞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얘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예.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인상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이번 금통위는 정권 교체기와 맞물려 총재 공백 상태에서 열렸는데요. 이는 한훈 총재가 금통위 의장을 겸임한 1998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입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총재 부재로 금통위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동결 전망이 컸습니다. 전날에는 물가를 잡기 위해 한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새어나왔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예측하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결국 금통위는 가파른 물가 상승세를 억제하고 누적된 금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한 총재의 공석이나 경기 둔화 등을 이유로 금리 인상을 다음 달까지 미룰 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총재 부재 속에 금리 인상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시킨 건 최근에 물가를 보는 이 시각이 심각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물가 상황 어떻습니까? 네, 안팎으로 물가 상승 압박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물가가 급등한 탓인데요. 지난달 국내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는 지난해보다 4.1%가 상승했습니다. 2011년 12월 이후 약 10년 만에 4%대로 올라선 겁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데다 공급망 차질 문제가 심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물가 오름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은은 앞으로 소비자 물가는 당분간 4%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올해 상승률도 2월 3.1%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미 연준이 예상보다 빠르고 강력한 긴축을 예고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릴 경우 향후 기준금리 역전에 따른 자금 유출이나 원화 가치 하락 등에 대비해 격차를 더 벌려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긴축 보폭을 좀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다음 달 기준금리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인상 가능성 어떻습니까? 다음 달에? 네, 그동안 기준금리 인상한 것을 보면 한은이 속도 조절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결을 결정했던 2월 금통위에서도 지난 세 차례 금리 인상에 대한 파급 효과를 봐야 한다는 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은은 기존 속도 조절보다는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에 5월 금통위에서도 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5월 달에도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될 수 있다는 인식을 줄 수가 있고요. 그냥 한국은행이 바라봤을 때 금리의 변동성이 다시 커지는 건데. 또 기준금리가 미국의 영향까지 받으면 연 2.86%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시사점 자료를 통해 올해 미국의 적정 기준금리가 2.33%로 추정되므로 한국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동조할 경우에 국내 기준금리는 2.86%로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4월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이 0.375%이므로 적정 기준금리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1.95%포인트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만큼 적정 수준이 될 때까지는 인상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준금리가 2.86%가 되면 가구당 추가 부담액은 345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금 이자 부담 걱정하시는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주담대 금리도 결국에는 더 오르겠네요. 네,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 중거금리인 국채, 금융채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금융채를 중거금리로 하는 주담대 고정금리는 6% 중반대로 올라섰습니다. 현재 KB국민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형 금리는 연 3.90에서 6.45%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담대 금리가 조만간 7%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수신금리가 오르고 은행의 조달 비용이 높아지면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즉 퍼픽스를 기준으로 하는 주담대 변동형 금리도 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리 인상기에도 은행권은 대출 문턱을 낮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기준금리 인상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금융부 윤다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차그룹이 전기차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전기차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장민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25만 2,719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며 글로벌 판매 톱5에 오른 현대차그룹.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EV6, 제네시스의 전용 전기차 GV60 등 현대차그룹의 전용 전기차가 탁월한 성능과 디자인으로 세계 최고 권위의 상을 석권하면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전기차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그룹의 리더십 확보는 정의선 회장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전기차 퍼스트 무버 전략이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전기차 대중화에 대비해 내연기관차 시대에는 우리가 패스트 팔로워였지만 전기차 시대에는 모든 업체들이 공평하게 똑같은 출발선상에 서 있다면서 경쟁업체를 뛰어넘는 압도적인 성능과 가치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가 돼야 한다고 그룹 임직원들을 독려했습니다. 또 정 회장은 전기차를 기회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선점한다는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바로잡고 필요하다면 인력과 조직의 변화도 추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정의선 회장의 이 같은 의지는 현대차그룹 최초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기존 전기차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혁신 기술을 eGMP에 기본 탑재해 고객들에게 현대차그룹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전달한 겁니다. 경쟁 차종을 압도하는 전기차 신차를 지속 출시하는 것은 물론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개발하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표준화 기술을 적용하는 등 전기차 상품 경쟁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2030년 총 307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 12%를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가 2022 월드카 어워즈에서 세계 올해의 자동차를 수상했습니다. 이로써 현대차그룹은 2022 유럽 올해의 자동차를 수상한 기아 EV6에 이어 글로벌 3대 올해의 자동차 시상식에서 전기차로 2관왕을 차지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월드카 어워즈 심사위원단은 아이오닉5에 대해 복고풍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또 유연한 실내 공간의 적절한 조화를 앞세워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입지를 굳히며 현대차의 완벽한 주력 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아이오닉5는 2022 독일 올해의 차, 2022 영국 올해의 차에 선정된 데 이어 아우토빌트 최고의 수입차 전기차 부문 1위, 아우토 자이통 전기차 비교평가 종합 1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싱가포르에서 TV 출시 행사를 열고 싱가포르 국립미술관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라이프스타일 TV 더 프레임으로 싱가포르 국립미술관을 대표하는 작품 20점을 순차적으로 공개합니다. 이곳은 매년 약 200만 명이 방문하는 명소로 삼성전자는 미술관 1층에 더 프레임 체험관을 운영해 세계 유명 미술 작품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프랑스 루브르, 스페인 프라도 등 세계 유명 미술관과 박물관 등과 협업해왔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 미술관과의 협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LG전자가 비대면 방역을 위한 살균 로봇 LG 클로이 UV C봇을 국내 시장에 출시합니다. 이번 클로이 로봇은 벽을 따라 실내 공간을 이동하며 본체 좌우 측면에 탑재된 자외선 C 램프로 물건 표면의 유해 세균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를 위한 자율주행과 장애물 회피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UV C봇은 호텔과 병원 등 분리된 공간이 많은 건물에서 수시로 비대면 방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LG전자는 이번 달 서울 성동구청과 제주도서관 및 병원 등에 LG 클로이 UV C봇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출시로 LG 클로이 로봇 라인업은 UV C봇과 가이드봇, 서브봇 2종, 셰프봇, 바리스타봇 등 6종으로 늘었습니다. 2040년 우리나라 인구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통계청은 오늘 2020년부터 2040년 내외국인 인구 전망에서 우리나라 총 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에서 2040년엔 5,019만 명으로 165만 명이 줄어들 것이라 관측했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40년 55.7%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국인 구성비는 96.7%에서 95.7%로 줄어드는 데 반해 외국인은 3.3%에서 4.3%까지 늘어납니다. 내국인 고령 인구는 같은 기간 807만 명에서 1,698만 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15세부터 64세 생산 연령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을 의미하는 노년 부양비는 3배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오늘 날이 꽤 서늘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18도 보이겠고요. 주말과 휴일에는 낮 기온 19도에서 20도 안팎으로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내일 중국 북부지방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 북부는 흐릴 때가 있겠고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륙과 해안 등으로는 봄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특히 제주도는 내일까지 순간적으로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7도, 대전 8도로 시작해 낮에는 서울 18도, 대전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울릉도의 아침 기온 6도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1도, 속초 12도에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부산의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은 광주 21도, 부산 17도 보이겠습니다. 모레까지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이 최고 4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동해안과 제주도는 당분간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포근한 대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강원 영서 지역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행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